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8월 금통이 왜 충격받았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8월 말에 공급과 금리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민간 분양 사전 청약 계획을 포함한 세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10만호 사전 청약 물량 추가 공급안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0.5%에서 0.75%로 올린 거예요. 자, 15개월 동안 지속된 0.5%의 초저금리가 종식이 됐습니다. 자, 해외 언론은 이번 금리 인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부채 리스크로 금리를 올렸다고 했어요. 자,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올린 것 2010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기관들은 대부분 이번에 대한민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전망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국 채권 전문가들만 동결에 더 많은 비중을 줬습니다. 하필 이틀 전에 나왔던 채권 전문가 설문조사 무려 동결 비중이 67%나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어떤 지표를 봐도 금리를 동결할 이유가 없는데 채권 전문가들은 계속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것이 틀렸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드디어 금리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0.75%인 초저금리 상황이라는 거고, 이 0.75%라는 초저금리 상황은 여전히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매매 수요를 부를 수 있는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금리 인상 시점입니다. 자, 이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신도 아니고 미래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금통위 이후에 진행되는 통화 정책 방향 관련 총재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요. 자, 여기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매파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먼저 통화정책 결정문에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정상화 언급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빨리 올린다는 얘기냐 천천히 올린다는 얘기냐, 그럼 이것을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봐도 되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자, 보통 이렇게 기자들은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요, 약간 한국은행 총재는 이걸 풀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한국은행 총재는요, 금리 인상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못해요. 왜? 자산시장에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준환 은행 총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장 경로 유지와 연준 정책, 금융 불균형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현재 높은 경제 성장세와 물가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금융 불균형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금리 올리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거는 한마디로 분기마다 이런 조건을 보고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성장률 전망치가 유지된다면, 그리고 물가 흐름이 유지된다면 미국의 긴축과 부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3개월 단위로 검토해 나가겠다. 그런데 올릴지 말지는 이런 지표를 나와 봐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월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1월 25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유력한 시기가 올 거예요. 자, 그런데 11월 금리 인상 직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금리를 결정할까요? 성장률과 부채 지표 이런 것도 보겠지만 물가 지표도 주요하게 볼 거란 말입니다. 11월 2일 날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이 10월 CPI가 심상치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니, 왜 11월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을까? 네가 지금 그걸 어떻게 아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작년의 저유가와 저물가의 기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 보면요, 10월 달만 유독 낮은 물가 상승률 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았냐? 유가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공업 제품이 마이너스 1%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크게 억눌렀습니다.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이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작년 10월 달하고 올해 10월 달에 유가만 비교해봐도 대략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차이가 날지 알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작년 10월 달에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300원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낮은 가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600원대죠. 휘발유 가격만 봐도 25% 이상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물가는 거의 대부분 유가 흐름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저물가와 저유가의 기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10월 달이라는 거죠. 또한 통화정책에 의한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석 전부터 지급이 된대요. 1인당 25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예산이 10조 4천억 원 규모인데 경기도에서 이거 못 받는 사람들 우리가 추가 지급하겠다 해서 거의 12조 규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지급이 된다?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 그럼 얘는 9월과 10월 소비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10월달 소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10월달은요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 형성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백신 접종 52%, 2차는 26%로 일단 OECD 국가 대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접종은요 9월달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때 수급도 크게 개선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는요 1차 접종은 70%대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접종도 50% 이상 가능하다. 한마디로 이 시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에 따른 확진자 수보다는 치명률 중심의 눈에 띄는 감소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종합해 보잖아요. 작년에 저물가 저유가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9월 말부터 진행되는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 집단 면역 형성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10월 달인데, 자, 금융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자산 시장이 여전히 팽창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이 더 확산이 되네. 그러면은 이 물가 불안을 무릅쓰고 0.75%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1월에 높은 확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전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두 차례 인상 이후에 어떻게 금리가 변할 것인가도 언급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주랑구는 총재가 한두 차례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정상화 금리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거든요. 물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상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대한 힌트를 오늘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기자들이요 중립금리의 수준, 한국은행 총재가 생각하는 중립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 물어봐요. 자, 중립금리가 뭐냐면요 물가 상승이나 하락 압력 없이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중에 자금 수요와 그리고 공급이 일치하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중에 자금이 워낙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자산시장 과열과 물가 불안이 야기되는데 그것을 일치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는 어느 정도로 보냐,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한테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기자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건가 떠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주랑은행 총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실질금리가 현재 너무 낮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립금리 수준을 물어봤는데 실질금리가 낮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실질금리는 어떻게 산출하냐? 3년물 국채 수익률의 물가 상승률을 뺍니다. 이것이 실질금리입니다. 자, 현재 3년 국채권 수익률이 1.4%예요. 야, 3년 동안 채권에 돈을 묻어놓으면 1년에 1.4%밖에 안 주네. 자, 그럼 이게 과연 이득인지 아닌지 어떻게 본다? 물가 상승률과 대입해서 보는데 물가 상승률 2% 중후반 나오네. 2.6%예요. 맡길 때마다 구매로 입장에서 보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 되면은 당연히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예금보다 위험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 아니면 뭐 투자자산에 더욱더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것도 부채를 끌었어서. 그래서 이주랑은행 총재는 이런 실질금리가 낮은 것을 금융 불균형의 원인으로 본 거고요. 물가 불안의 원인도 되고 있다 본 겁니다. 실질금리와 중립금리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어필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해보면요. 이주랑은행 총재가 생각하는 금리 인상의 끝은요, 바로 마이너스 실질금리 상태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질금리가 물가 상승률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강한 경제 회복세와 물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준금리 1.75% 이상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가 불안 등 과열이 보이면 더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것보다 기준금리가 더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야 이거 저소득층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아니면 자영업자 때문에 못할 것이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못할 것이가 아니라 자 이런 실질금리의 실질적인 정상화 과정까지는 지속적인 올릴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장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준환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융 불균형 완화에 첫 발을 뗐다. 그리고 이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부분이 해소돼야 된다는 부분까지 암시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품의 관계 공식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변할 때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이번 다음 영상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쇼킹부동산 영상이 어렵다면요, 저희 서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실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